반갑습니다. 지식 유목민이라는 별명을 출판사에서 붙여줬어요. 제가 원래 공대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느 학과 출신인지 아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공대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석사가 좀 몇 개 있는데 제가 미디어로 석사를 했고요. 신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좀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가르친 게 미디어를 가르쳤어요. 그 신학생들인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걸 가르쳤어요.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개가 공대 출신인데 신학하고 미디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유목민 같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 유목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식 유목민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럽시다. 그랬더니 올 3월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온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아예 표지에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지식 유목민.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지식 유목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저인데 주신 오늘 저녁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와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키워드를 다음 세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목표는 9시 40분에는 무조건 강의를 끝낸다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간에 꺼버리면 되잖아요.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코로나 터지고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자가. 장로님이신가요? 코로나 터지고 뭐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하고 계세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작년에 이럴 줄 알았던 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올해 우리는 이럴 거다라고 예측했던 분 계세요? 시대를 돌아가는 거 보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터질 것 같더라라고 생각했던 분 계세요? 없어요. 오늘이 7월 24일이죠. 전 굉장히 기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야구가 오늘 개막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메이저리그 야구가 개막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보통 이게 한국보다 먼저 하거든요. 한국은 4월에 하고 메이저리그는 3월에 개막을 해요. 그러면 지금쯤 이제 뭐 올스타전하고 뭐 그럴 때인데 지금 오늘 첫 경기를 했어요. 작년에 이걸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늘 모든 사람들은 예측하고 살아요. 또 예측해야만 해요. 특별히 중요한 역할들한 리더들은 늘 예측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적인 리더들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의 리더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리더다. 그럼 그분 밑에 따라다니시겠어요? 적어도 몇 년은 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코로나 터지기 이전하고 달리 국가적인 위상이 뚝 떨어진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예요. 말 안 해도 아시죠? 그 나라 대통령이 요즘 그냥 거의 인기도 없이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분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할 텐데 그분이 작년에 이럴 줄 알았을까요? 게다가 이제 한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분들 선거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만큼 큰 나라에 가장 오랫동안 그래도 전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해둔 그 나라에 그분이 이걸 예측했을까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 지금 우리가 힘드냐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이 다가와서 그래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변화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게 맞이한 게 뭐냐면 여기 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변화예요. 근데 어떤 변화냐? 우리는 늘 변화를 만났는데 이번 변화는 좀 특이했던 게 뭐냐?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웠어요. 게다가 피할 수 없고 전면적인 변화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나라가 몇 나라쯤 되는 줄 아세요?
185개 나라가 그래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코로나 환자가 처음 보고된 일이 1월 20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이전이죠. 그리고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소수의 약간의 사람들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끝날 거다. 뭐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한만 잘 통제하고 나면 괜찮겠지. 그리고 뭐 동아시아 지역 좀 어렵다가 괜찮겠지. 그랬어요. 근데 유럽이 그러더니 미국이 그러더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피할 수 없는 변화 속에 지금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어요. 한두 달 가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6개월이나 왔어요. 근데 6개월쯤 왔으면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6개월 이후에 코로나가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예측을 한다면 예측 가능하세요? 예측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후에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전처럼 돌아갈 때를 준비하는 계획만 잡으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적인 그룹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6개월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짜야 돼요. 연말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도 그걸 기반으로 다 짜야 돼요. 지금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그러면 내년 예산들도 잡으셔야 되고 내년에 사역 계획을 어떻게 해야지 교회도 다 잡아야 돼요. 근데 내년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올여름에 여름 수련회가 작년하고 다른 모습으로 지금 수련을 하잖아요. 근데 내년 수련회는 어떨까요? 예전처럼 어떤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공간을 빌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하게 교육도 받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 계획은 아예 잡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련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다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누군가 쉽게 조언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힘들어했어요.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늘 고민하는 그분들이 사과를 하나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초기에 마스크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써도 괜찮습니다라고 잘 몰라서 말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맞이한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2월 한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한 5개월 이전으로 2월 말 3월 초쯤 된다고 하고 우리가 1호선 전철을 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철 풍경이 어때요? 올해 3월쯤 전철. 작년이 아니고. 제가 요즘 전철 많이 타거든요.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소리가 좀 들리는데 3월쯤 전철 타면 조용했어요. 다들 그냥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철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 끝 어디선가 누가 콜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긴장하고 쳐다봐요. 근데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3월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저쪽 끝에서 누가 콜록 했어요. 몇 명이 쳐다볼까요? 별로 안 쳐다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변화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특이한 단어를 만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건 2019년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올해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용 다 아시잖아요. 최소 2m 이상 거리 띄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요. 저를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저를 보는 게 좀 민망하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들. 자가격리, 방역, 검역, 이런 말들. 굉장히 낯선 말들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 됐어요.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이랬나요, 우리? 작년에 어떤 분들만 마스크 썼냐면 크게 아프신 분들 아니면 마스크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 안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봅니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봐요. 굉장히 바뀌어버렸어요. 요즘 감기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하죠. 왜 그래요? 손을 씻어서 그렇대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만 했으면 손만 잘 씻어도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사람들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낯선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낯선 단어들이 익숙해진 이 모습을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경계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나는 공간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서로 반가우면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다가가서 손 만지고 인사하고 포옹도 하고 그래야지 어떤 사이였습니까? 친하고 좋은 거잖아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친구고 식구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것도 별도로 먹는 따로국밥이 아니라 찌개를 같이 먹을 정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생사를 같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도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지구촌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게 가능했습니다.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요. 점심은 홍콩 가서 딤섬 먹고요. 저녁은 도쿄 가서 먹을 수 있었어요. 비행기 값만 있으면. 우리 충분히 가능했어요. 돈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없어요. 제가 상해 살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해 가는 비행기가요. 중국 돈 10,000원이에요. 편도만. 우리나라 돈은 170만 원이에요. 자리도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상해에서 김포공항 완복하면 비싸요. 50만 원이고 한 30만 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170만 원은 내야 돼요.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지금 섬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공항에 가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늘 있었던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 가지를 못해요. 제 후배가 부인 되는 양반은 워싱턴 DC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이 후배는 서울에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워싱턴 DC에 있는 와이프가 이 두 사람이 40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가 곧 태어나요. 근데 3월 달부터 미국을 들어가려고 계속 비자를 다시 내달라고 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미국 영주권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후배는 영주권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 계속 못 들어가게 해요. 45 넘어서 첫 애를 보는데 아기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예전 같은 고민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변호사를 어떻게든 해서 지난주에 정말 기적같이 들어갔어요. 카톡으로 울더라고요. 워싱턴이에요. 이 48 먹은 남자가 울어요. 아니 미국을 옆집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왜 울겠어요? 예전하고 달라져서 그래요. 거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개인이라는 것하고 사회라는 사이의 거리, 개별 국가와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가상 공간이라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실제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라이브 됩니까?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녹화한 거를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했지 이걸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본다 생각 안 했어요. 그죠?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게 가능할까? 그게 예배일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단어는 안 썼어요. 현장 예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라는 말을 써요. 예전에 그냥 당연히 이렇게 모이는 집회 그리고 이런 예배는 기본값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상한 단어들이 자꾸 생겨요. 이렇게 실제 공간에 모이면 현장 예배라고 불러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이게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소수의 학자들의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1학년을 보내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20학번 된 대학생 아이들. 얼마나 고생을 해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캠퍼스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EBS 그 온라인 강의 보듯이 지금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바뀐 게 있다면 하나예요. 공간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 허탈한 마음 속에 지금 일상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지난 3월 중에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지금의 변화를 정리를 좀 해보자.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정리한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변화는 흑이 백이 되는 그런 근본적 변화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정책을 만드는 어떤 정치 리더들이 정책을 만드는 거나 관리하는 방식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동의를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정말 이게 우리 일상 속에 와닿는 변화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공간 하나가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스타벅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제 이름 달고 나간 책이 세 권인데 다 스타벅스에 썼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제 인생의 일부를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몇 달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국하고 캐나다에 매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매장의 절반 이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니, 커피집이 매장을 없으면 커피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스타벅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브랜드인데 커피 사업을 접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배달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주문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매장들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공간들을 다 없애지는 않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현재 있는 매장을 갑자기 닫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업이에요. 무슨 공공기관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글로벌한 기업이에요. 자신들의 기업이 계속 생존하고 발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 내린 게 뭐냐면 이제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식을 바꿨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가 다른 커피 매장하고 달리 빨리 성장하고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스타벅스가 시작된 건 1971년에 시애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50살이 된 거죠. 다른 데는요, 매장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게 눈치 보이고 그런데 스타벅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개인의 사무실로 쓰십시오. 이 공간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커피도 드시고 이 문화도 즐기십시오 하고 시작해서 성공했던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자신의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커피와 티에 관계된 사업들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해서 방식 하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을 현장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버리지 말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변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이제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고집스러운 사람,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어떤 평가를 받게 돼요.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각 팀들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를 했어요. KBS면 그 공영기관이잖아요. KBS하고 리서치 팀하고 붙어서 조사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믿을 수 있는 팀이고요. 빨간색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0이면 반반이에요. 플러스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 마이너스 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거예요. 제일 이쪽에 플러스 75니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질병관리본부. 이해되시죠? 요즘 매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그분들 말은 믿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신뢰는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청와대, 친척, 대한민국, 뭐 정부도 플러스 27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21은 되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빨간색부터 마이너스인데 첫 번째가 민주당이에요.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근데 국회는 덩어리잖아요. 마이너스 33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6점이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안 하잖아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낯선 사람보다는 조금 나요. 그런데 낯선 사람 바로 옆에 있는 마이너스 45점. 낯선 사람보다 더 못 믿겠다가 뭐냐? 언론기관이에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거 못 믿겠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45점 옆에 마이너스 46점이 있는데 그게 종교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어때야 되냐면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변화를 만났으니까 사실은 어때야 되냐면 종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종교로부터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돼요. 근데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마이너스 46이에요. 낯선 사람보다 더 못 믿는 것처럼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팀들도 무너져야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한참 봉쇄를 하다가 봉쇄를 풀게 될 때 뉴욕 시장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봉쇄를 푸는데 다른 데보다 자기는 교회의 봉쇄부터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하고 좀 반대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봉쇄를 풀어드릴 테니 종교기관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시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변화들이 생겨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K-팝만큼 인기 있는 게 K-방역이라 그래요. 한국이 코로나 사태 잘 했다고 해서. 근데 초기에 한국하고 비교되던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예요. 거기는 방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국민의 한 60% 정도가 코로나에 걸리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니까 괜찮다. 일상생활 계속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그 스웨덴은 내비뒀거든요.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는 빼자고요. 거기는 아예 뭐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시 전체를 막아버리고 우한이라는 시에서 나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거는 빼고 그거는 뭐 흉내 낼 수도 없고 흉내 내서도 안 되는 그 모델이니까.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좀 통제를 했어요. 국가적으로. 근데 스웨덴은 그냥 하라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늘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웨덴의 사망자가요 5,676명이에요. 한국은 지금 298명이고요. 확진자 숫자를 볼까요? 7만 8천 명 대 13,000이에요. 근데 밑에 인구를 보시면 한국 인구는 5,100만이 넘어요. 전체 그 인구 순위로 따지면 28등 정도 돼요. 근데 스웨덴은요 1,000만 명 좀 넘어요. 우리 인구 규모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가 어때요? 훨씬 많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스웨덴하고 국경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거기보다 5배, 6배 지금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식이 한쪽은 틀렸고 한쪽은 그래도 나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스웨덴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만 해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북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이 국가의 행태를 부러워했어요. 유럽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복지국가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 핀란드 같은 나라에 가면 살기 좋고 그랬어요. 근데 탁 터지고 나니까 전혀 달라졌어요.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이제 작년 통계로 보면 1인 가구가 30%를 넘었어요. 한 31% 된대요.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3가구는 1인 가구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본 가구를 4가족이 한 걸로 봤거든요. 그러면 가구당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구당 하면 1인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1인 가구가 50%를 넘어요. 그러니까 가구 중에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나라예요. 그게 개인 이꼴 가정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통제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나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와도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무슨 말 같으세요? 네? 이게 어떤 말 같으세요? 망치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제가 집 짓는 그 목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 중에 저는 망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집을 뭐로 지어야 돼요? 모든 걸 망치 하나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일까요? 두드려야 되는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도구는 망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톱이라면 어떨까요? 자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도구에 따라서 생각하는, 반응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이때까지 해결해 왔어. 이걸로 충분히 해결했어. 이번에도 이걸로 가능할 거야. 아니, 이걸로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이번 일은 망치로 해결 안 됩니다. 딴 거 써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나는 이걸로 다 했거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네가 망치를 쓸 줄 몰라서 그래. 나한테 10년만 배워봐. 망치 하나로 집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익숙한 방식? 그걸 내어버리지 못하면 그냥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일은 기존하고 판이 다른 일이 됐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당황하고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했던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통제했던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도 되고 이제까지 물어보지 않던 사람들에게 질문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벌어진 일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전체 지구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목사님이 분별력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분별력의 뿌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관물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물을 봐서 그 사물들이 돌아가는 그 저변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어요. 관찰이라는 말이 여기 숨어 있어요. 자, 저를 봐주시겠어요? 관찰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저를 잘 봐주세요. 이건 관찰하는 거예요. 보다란 것도 두 개 있어요. 그냥 보이는 게 있고 애써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같으세요? 지금 당황하셨어요. 그죠? 관찰. 눈에 보이는 걸부터 꼼꼼하게 봐야 돼요. 관찰. 근데 이 관찰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성찰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성찰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옛말이라 좀 어려우죠. 쉽게 고치면 어떤 거냐면 반성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말을 하면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반응적 사고의 반대말이에요. 리액션이란 말 우리 하죠. 웃음의 포인트를 자꾸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이면 막 박수치고 웃어줘야 되는데 저게 왜 웃기지? 생각하면 이미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저것이 무엇이지? 왜 저러야지? 생각하는 것은 성찰이고 그거는 반성적 사고라 그래요. 그런데 좋다? 그래 좋아. 왜 좋아? 모르겠어. 그냥 좋은 거야. 이거는 리액션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리액션을 잘하면요. 세상이 돌아갔어요. 왜? 큰 틀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면 표면만 보고 그 뒤를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새로운 변화, 당황스러운 변화 앞에 섰을 땐 리액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깊이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분별력이란 건 뭐냐면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성찰하는 과정이에요. 리액션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단어로 해요.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손을 드셔서 앞에 그 의자를 만져보세요. 이렇게. 느낌이 드시죠? 그 느낌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느끼는 데는 단어가 개입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느끼셨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느낌을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기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단어로 써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한국어만큼 모국어처럼 쓰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요, 더 풍성하게 써요.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을 때 다른 언어로 쓰기 좋았다? 그럼 그 단어로 써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양을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훨씬 넘어서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나누려면 그 단어 속에 갇혀요. 근데 이 단어라는 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단어만 떼서 들으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불이야라는 말이 있어요. 불러서 불이라고 불렀는지 강아지 이름이 불이어서 불 이름 몰라요. 근데 문장 안에 있으면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근데 문장은요, 문단 안에 있어요. 이 문단들이 커지면 그 글이라 그래요. 큰 글 속에 그 안 속에 있는 그 단어를 봐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빼고 그 단어만 똑 떼서 보면 오해해요. 그런데 글도요, 저를 지워주셔야 돼요. 네. 상황이라는 맥락 안에 있어요. 뭐냐면 마스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2020년 7월이 아니라 2018년 7월로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이 마스크예요. 한여름에 누가 마스크 쓰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실래요? 그것도 까만색으로.
작은 것도 아니고 막 가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 쓴 사람 보면 이상하게 봤던 거예요. 너 도둑질 하려고 그러니? 근데 우리는 그런 기사 보면 걔네들 좀 이상해. 잘 사는 나라고 똑똑한 나라인데 왜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죠. 맥락이 달랐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 달랐던 거예요. 근데 동양인들은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동양인들이 쓰고 나타니까 니네는 왜 쓰니? 니네가 코로나야. 막 그러니까 우리가 저건 아니잖아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맥락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마스크 쓰기 싫어했던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이 애국자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고집스러워서 거기까지 왔냐? 고집스러운 면도 있지만 다른 맥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50대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이럴 땐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50쯤 넘고 나면요, 새로운 맥락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가고 싶지 새로운 걸 배우고 내가 변화한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맥락이 바뀌는 게 되게 싫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좀 하죠. 시편 82편 5절인데 개역 개정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분별력에 해당되는 성경의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의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보면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도 있지요. 근데 시편 82편 안에 보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부분에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두 번째 잠언에 가면 근신을 지키면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새 번역을 보면 분별력을 간직하고라고 표현해요. 맥락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신명기에 가면 개역개정은 너희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해서 지도자 세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동번역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우며 슬기롭고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단어도 이걸 안 보여드렸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있는 것 중에 예전에 보면은 혹시 뿅아리 감별사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암수 가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별력이라면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왜? 맥락이 그러면. 근데 성경 속에서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의 리더가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물정을 잘 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물정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먼저 잘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이치를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이걸 영적인 은사로만 생각해요. 그분 분별력이 있대. 그럼 내가 말하면 내 말 속에 어떤 걸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일로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분별력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분별력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리더, 정말 분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분별력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건 관찰과 성찰이에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침대하게 볼 수 있는 관찰하는 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이치를 찾아낼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간물찰리라고 말을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 보이는 것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참 멋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림 보이세요? 자, 물 위에 종이배가 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종이배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이 종이배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실 수 있는 분. 왼쪽, 오른쪽, 예, 이야기 하실래요? 본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물결이 있으니까 글로 갈 것 같다. 네. 틀리면 어떡할래요? 맞아요? 네. 혹시 공부하시는 게 이과 쪽이에요? 문과 쪽이에요? 안 해요? 공부하고는 관심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 부분만 자를게요. 우린 물 위를 봐요. 저 학원과 출신이에요. 저희는 이거 공학적으로 막 계산하고 그랬거든요. 대개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금 물결 이야기 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대개 표면만 봐요. 근데 물의 표면은 표면만 움직이는 게요. 이 위에 있는 물결은요, 표면 위를 흔드는 바람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심층부예요. 물 밑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에 따라서 물 위가 변해요. 근데 이 물 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변화를 우리는 트렌드라 그래요. 쉬운 말로 유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행이 변하는 걸 봐요.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원피스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유행이 바뀌면 옷 또 사야 돼요. 그죠? 근데 유행이 안 맞으면 옛날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트렌드는 유행, 표층의 변화예요. 근데 이 표층의 변화는 심층부의 변화 때문에 생겨요. 그게 구조적 힘이라 그래요. 그럼 여쭤볼게요. 리더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인데 표면의 트렌드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랫부분에 있는 구조적 힘의 연관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늘 딴 사람들이 해석하고 분석해주는 그 이야기만 듣고 요즘 유행이 그렇대. 근데 유행이란 말은요, 길어야 1년이에요. 트렌드란 말이 길어야 3년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년 혹은 3년 후에는 변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따라서 내 인생 산다는 이야기예요. 막말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저 멋진 목사님이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고 빠르셔서 지금 잘 잡으셨어요. 어떤 계획을 발표해요. 근데 3년 뒤에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따라가시겠어요? 장로님 어떠세요? 3년 뒤에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일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지혜로운 분이 안 따라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심층부에 있는 모든 걸 잘 보고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했다. 지금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정말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따라가시겠습니까? 가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겠냐면 아랫부분이에요. 심층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층부에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자원, 기술, 인구,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저희가 지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사냥을 나가려고 해요. 사냥 나갈 때 뭘 두고 가야 돼요? 돌도끼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죠. 이 돌도끼 이런 게 기술이고 이런 거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인구고 자원이 뭐예요? 사냥해야 되는 이런 것들. 왜? 사냥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추위를 피해서 동굴 같은 데 우리가 모여서 살고 모여 살다 보면 뭐 어떤 룰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예요. 뭐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묶여서 이 사회가 굴러가요. 근데 가장 바닥에 있는 게 자원이에요. 이 자원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만 진짜 변화를 봐요. 최근에 자원이 변화가 되는 게 있어요. 석유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변화들을 막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을 가지고 쭉 가요. 근데 그 표면에 그게 드러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주식의 가치가 높은 기업이 있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이에요. 전기 자동차밖에 안 만들어요. 옛날 같으면 그 팀은요, 100위에도 못 끼는 팀인데 지금 1위가 돼버렸어요.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이 돼버렸다고요. 전기 자동차 하나 만들어서. 근데 지난 10년간 있잖아요.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단 1년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심층부에 있고 가장 느리게 변해요. 근데 가장 큰 힘을 줘요.
두 번째가 기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바뀌어요. 돌도끼를 쓰다가 청동도끼를 쓰고 쇠도끼를 쓰고 아예 포크레인 같은 게 생기면 전혀 세상이 바뀌어요. 예전엔 사람이 직접 삽으로 뭘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하면 3일 걸릴 일 하루에도 하고 1시간에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기술이 바뀌면 삶의 틀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전기가 딱 끊어져 버려갖고요. 에어컨도 안 들어가고 마이크도 안 되고 PPT도 안 된다. 그럼 우리 어떡할까요? 100년 전만 갔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있었고요. 동일하게 설교나 강의가 진행되고요. 신앙생활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인터넷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는 터졌고 인터넷은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럼 우리 어땠을까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만난 게 10년 안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처럼 그걸 만나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오래 들고 있으면 반가워하셨습니까? 10대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별로 기분 안 좋으셨을 거예요. 저 공부 안 하나? 뭐 하나? 어쩌나? 웃으시는 분들 분명 욕했을 거예요. 저거 막 그랬을 거예요. 뒤통수 대고 막 이야기하고 대놓고도 이야기하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 뭐 해요? 그걸로 공부해요. 오히려 지금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노트북 없는 친구들인데 지급해줘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런 스마트 기기가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어떻게 해요? 국가가? 세금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게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이전의 맥락 속에서는 어땠냐면 저건 나이가 22살이고 대학생인데 맨날 스마트폰만 손에 들고 있고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엄마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뒤통수만 보냐? 뭐 이런다고요. 맥락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인구예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2030년부터 인구가 준대요. 근데 이 인구가 변하려면 최소 30년 이상의 정책이 바뀌어야 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왜 인구가 줄기 시작했냐면 저 때부터예요. 한 명만 낳아도 3천만은 3천리는 가득 찬다 그래서 산하 제한하기 시작해갖고 1970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구 곡선이 꺾여갖고 지금 이제 피해가 와요. 베트남은 지금 인구가 한 9천만 명쯤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7천만 명 넘어갈 때쯤 한국의 서울대에 있는 어떤 교수님인데 용역을 의뢰했어요. 우리도 산하 제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서울대 교수님이 가서 거기 총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시려면 산하 제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은 곧 1억을 넘어요. 인구 1억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기간에 무역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외국하고 무역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돼요. 한국은 왜 수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수시장 다 합쳐도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국민 모두가 하나씩 물건을 다 사도 5천만 개밖에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해 살다 왔거든요. 상해 인구가요 1억이 넘어요. 도시 하나가. 중국은 14억이에요. 물건 하나 파면 14억 명이 살 수 있어요. 개념이 달라요. 그죠? 일본 인구가 2억이 되거든요. 우리 옆에 있으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2억이 넘어요. 그러니 어떠냐면 경제의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 친구들은 내수시장만 키워서 사니까 수출에 덜 의존하는 거예요. 인구라는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인구라니까 갑자기 늘 수 없잖아요. 갑자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문화적인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거버넌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치적인 제도나 법적인 제도,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틀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느리게 바뀌어요. 남녀 평등한 세상이 됐다고 해도 그 문화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직도 남녀 평등하다라고 말하면 불편한 분들이 살아 계셔요. 이건 느리게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 힘들 때문에 위기가 변하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건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이런 성찰과 진짜 분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별을 했냐면 우리 생태학적으로 뭘 잘못했냐 했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 문명을 성찰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코로나가 왜 터졌냐면 인간이 자신들이 가면 안 되는 지역까지 인간의 지역이 확대돼서 벌어진 일이에요.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지구 땅 전체에 인간이 살던 지역이 20%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의 절반을 써요. 그럼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예전엔 사람이 살지 않던 자연 속에 인간이 침투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거기가 원래 있었던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어디로 돌아왔냐면 인간 세상 속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잖아요. 얘네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생존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생존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생각했더니 인간에게 숨어들면 되겠다 싶어서 돌아버린 거예요. 바이러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이 문명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성찰이 지금 진행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국가가 많이 개입하지 마라. 왜 개인사회에 국가가 개입하냐, 통제하냐 이랬어요. 왜? 우리가 알아서 살고 우리가 바보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떤 거냐, 국가의 역할이 크구나. 스웨덴하고 한국만 봐도 어때요? 한국은 정면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여러 일을 했죠. 그랬더니 통제가 되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스웨덴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해요. 경제적으로 어땠냐면 예전에는 작은 정부가 좋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고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재난기금 받으셨죠? 그런 거 우리 처음 받았잖아요. 왜 줬어요? 소비하라고.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면 이제 살 수 있다. 뉴딜 한다고 하죠. 이런 게 뭐냐면 케인즈 학파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국가는 가만히 계세요. 경제적인 건 일반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말로 한참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계에 도달한 걸 발견하고 이제 어떤 반성을 하냐면 국가가 적절히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반성들이 시작된 거죠. 또 하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언택트. 진짜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 따뜻하게 손잡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려면 이제는 거리를 적당히 두고 조절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언택트 사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지구촌으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 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전은 세계화라고 그래서 국경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우리 여권만 가지면 세계 200나라 무비자로 갈 수 있었거든요. 여행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게 한국 여권이었어요. 북한 빼고는 거의 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해외여행 못 가요. 사람들이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에 딱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게 현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떠냐면 이거 나 홀로 사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웃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상식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서로 가까이 만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어려운 말로 이래요. 나 홀로 사회, 이중적인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저도 20년 넘으니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혼자 있는 건 매력이 있는 고독이에요. 때로 고독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뚝 떨어진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라고 해요. 고립된 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 1인 가구가 많아졌고요. 개인주의하고 공동체주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딪힘이 있고요. 고독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혼자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게 예전에는 골목이 있고 마을이 있을 땐 누군가 아프면 사람들이 돌아보고 살펴보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고 뭐고 문 닫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알아요. 썩은 냄새가 집 밖으로 나오고 그 우편함에 고지서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쪽에 문제가 있나 신고해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이 사회가 돌보는 게 아니라 개인화돼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요, 혈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사회적 자본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문들도 이제는 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회입니다. 나홀로 사회에 해당되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게 멋있게 사는 싱글족들이 느는 게 아니라 20, 30대의 청년층하고 70대부터 시작되는 노인층의 1인 가구가 늘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전에는 노인 세대가 되면 자식들이 복량을 했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다는 거고 이제 20, 30대가 계속 싱글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보세요. 취진송으로 있는 20, 30대가 의 모습하고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정도를 받고 있는 노령의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이가 어떨까요? 멋진 싱글족들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사실은 많아지죠.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이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20대, 30대면 예전 같은 왕성하게 무언가를 하고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홀로 뚝뚝 섬처럼 떨어져 있는 젊은이들. 옛날에 어르신들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막 주는 분들이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1인 가구.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더더욱 이런 걸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왜? 낯선 사람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니까. 뉴노멀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상식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상식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 뉴노멀, 새로운 상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던 게 예전엔 절대 그렇게 작동하지 않던 새로운 상식 두 가지가 생겼는데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잘 될지 잘 못 될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경제가 장기 예측이라는 게 가능했어요. 지금 호황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직원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불황기다. 그러면 직원들을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냐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로또 사시는 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제일 많이 사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로또 사시는 분이 그 다음 날 당연히 당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이후에 지불할 어떤 계약금의 용도로 로또를 사는 분이 있을까요?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한 3주 있다가 1억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로또 사서 1억 받으면 넣겠다 이렇게 계획 잡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왜? 로또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반반의 확률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6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다. 아니면 못할 것 같다. 반반이면 유지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이런 걸 불확실하다 그래요. 내일 소풍을 가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서 실내로 소풍을 가야 되는지 실외로 소풍을 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 장마철에는 당연히 비 오는 거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많아지면 장기적인 예측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게 불확실성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지만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장기적인 예측이 안 된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예측을 안 하면 망해요. 근데 이제는 또 하나의 상식이 뭐냐면 유엄의 불확실성이에요.
이 코로나 같은 이 사태가 통제가 돼서 없어질지 계속될지 이런 거예요. 가을이면 지금 한 2달, 3달 남았잖아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다? 아니면 나아질 거다? 여기에 대해서 반반이에요. 뭘 못하는 거예요. 3월 달에 결혼하려고 했다가 결혼식이 지금 민폐될 것 같아서 미뤘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9월로 미뤄놨어요. 9월에 결혼식 가능할까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그 커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찔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결혼식 할까? 아니야, 조금만 더 견뎌보면 결혼식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커플이요. 신랑 쪽은 밴쿠버 살아요. 신부 쪽은 서울 살아요. 어디서 결혼식 해야 될까요? 옛날 같았으면. 2군데서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까 이 양반들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상담을 하는데요. 신랑도 울고 신부도 울어요. 제가 목사인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 12월 때는 가능할까?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떠냐면 기존에 하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생긴 게 뭐냐면 온라인과 이전에는 좀 낯설었던 온라인과 실제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엮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완전히 문 닫아버린 게 아니라 온라인 개학도 하고 또 실제 가서 수업도 하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럼 주일학교 어떻게 할까요? 교회학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이들 직접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공과 공부도 하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 질문해야 돼요. 그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질문해야 돼요. 근데 그때 누군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아이들 10대를 그렇게 가르치면 걔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2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대유행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대유행이냐면 전 세계적인 대유행.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팬데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85개 나라가 이걸 경험하고 있다니까 세계 대부분이니까 팬데믹이 맞죠. 그런데 3가지 차원이에요. 세상 전체가 위험해요. 한국도 우리가 위험하니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로 와요. 미국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한 이 대유행이 왔어요. 그다음에 국면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의 틀을 볼 때. 그게 뭐냐?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건은요, 개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저기만 불났으면 여기 있는 분들 괜찮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전체가 불났으면 우리는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문제가 되니까 다 건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판이 바뀌어버리는 걸 국면사라고 해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개별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슬쩍 지나갈 수 있겠지. 근데 좀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판이 바뀌어요. 근데 이 국면사라는 말은 뭐냐면 최소 30년은 유지되는 사건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지금 이 사태를 국면사라고 떠드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런 사회가 앞으로 30년은 유지될 겁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세상 물정을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동안 이런 위험들이 계속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실제 흐름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돼요.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적이고 위험의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가야 돼요. 교회도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위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요즘 그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벌이가 없으면 헌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교회 재정이 앞으로 늘지 줄지 몰라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럼 교회 사업을 줄여야 되냐?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한 재정도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위험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속에서 교회가 서 있어요. 리더들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행동해요. 영어인데 이거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나때 이지 홀스. 예. 나때는 말이야, 뭐, 쉽게 말하면 꼰대예요. 꼰대 되는 거 아주 쉬워요. 이런 거예요. 야, 작년만 해도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 판이 바뀌었는데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20살이든 뭐 60살이든 상관없이 야, 작년에 우리 수련회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럼 꼰대예요. 지금 판이 바뀌었어요. 아, 그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은 예전처럼 할 수 있겠지. 꼰대예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선배란 말 있죠.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경험에 있어서 먼저 한 사람. 선배하고 연결되는 말이 뭐죠? 후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이란 말이 있어요. 선생이란 말에 연결되는 말은 뭘까요? 네? 학생이요? 아니에요. 후생이란 말이죠. 아까 선배는 뭐가 연결됐습니까? 후배잖아요. 그러면 선생은 먼저 난 사람이면 여기에 연결되는 짝은 후생이란 말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장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학생이란 말을 연결해요? 그럼 학생이란 말에 연결되는 말은 뭘까요? 선생이 아니에요. 교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사는 무조건 먼저 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생도 선생에 대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생, 먼저 난 사람이 교사여야 되니까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후생에 대해서는 무조건 뭘로 봐요? 학생으로 봐요. 부모가 자녀인데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봐요? 부모를 꼰대로 보는 거예요. 선생과 후생은 동료예요. 먼저 나고 늦게 났지만 같이 가는 사람인데 선생이면 무조건 교사고 후생이면 무조건 학생이어야 된다는 이 틀 때문에 이건 근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틀인데 그 속에 갇혀서 나이 든 사람은 늘 부담을 가져요. 어떤 부담이냐면 청출어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나아야 되는데 라는 부담을 가져요. 목회자는요 더 심각해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 속에 정말 제대로 산 나와야 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할까 봐 늘 여기 안달복달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먼저 났다고 얼마나 잘났겠어요. 스마트폰을 지금 20살 된 아들하고 저하고 누가 잘 알까요? 20살짜리가 훨씬 잘 알아요. 그럼 제가 걔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배울 때 제가 기분 나빠한다면 30살이나 더 먹은 아빠가 20살짜리인데 스마트폰 배우면서 네가 나보다 늦게 태어난 내가 이걸 배운다니 나 자존심 상한다. 이러면 이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다른 말이 있어요. 후생각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나온 뿔이 먼저 나온 뿔보다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녹용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처음에 난 뿔보다 몇 번 더 있다가 나온 뿔이 훨씬 좋은 뿔이라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후생 갖고 그 좋은 뿔을 당연하다고 인정해 주거든요. 틀을 바꿔야 돼요. 선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후생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한 틀을 갖지 않으면 우린 꼰대로 사람들을 만나요. 다음 세대를 늘 다음 세대라고 보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 앞에 있는 우리는 뭔데요? 진짜 세대인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늘 다음 세대래요. 어쩌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니네가 주인의 이 뜻인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 같이 가는 지금 현재 세대인데 다음의 세대일 뿐이야 라는 뜻이어야 돼요. 그럼 10대의 주장도 20대의 주장도 30대의 주장도 60대의 주장도 같은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회예요. 근데 우리는 값을 달리 매긴단 말이에요. 언제 어른이 되나요? 15? 16? 아까 대답하셨으니까 18살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른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지요.
이게 한 개인에게 숙제였습니다. 영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연예인 생활을 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지금 23살인가 그런데 이 친구가 영국을 떠날 때 나이가 17이었어요. 영국은 16 넘으면 진짜 어른이에요. 모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국에서 나서 자랐으니까 머릿속에 어떻겠어요? 16살 지나면서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17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애로 보는 거예요. 적응이 됐을까요?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20살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어른으로 봐주는데 이해는 되지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럼 여쭤볼게요. 영국에서 18은 어른이고 한국의 18은 애인가요?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성춘향 씨 기억하시죠? 이몽룡님. 그분들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16이었어요. 조선의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틀 속에서 사람들 자꾸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다? 부족하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전하고 달라서 함께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살아야 되고 또 불확실성이라는 게 막 지배해서 장기적인 예측도 어렵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꾸 위험이 있는 사회, 또 비대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 후배들도.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주일학교 사역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각 질문하실 때 나는이라는 이런 좀 폭넓은 단어보다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나는 이 친구들 어떻게 만나야 되나? 교사가 아니라 선생과 선배로서 10대들을, 20대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라고 틀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단어로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교사야 라고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만날 때 하고 내가 너의 선배야 라고 만나는 게 달라요. 근데 선배나 선생이라는 말도 맥락 속에서 우리는 꼭 뭔가 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 단어를 정말 한국말을 찾았는데 잘 없어서 영어 단어를 쓸게요. 코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치는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코치는요, 그 선수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데도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 하키밖에 모르는 사람이 테니스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거기에 경험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것이 사람의 관계예요. 주일학교에서 내가 학생들을 만날 때 꼭 내가 무엇을 다 알아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 사람들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코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땠냐면 선생이라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끌어주고 먹여줄 수 있어야만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에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게 강했어요. 근데 이게 먹히는 데가 있어요. 군대 같은 데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상황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일러줘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맥락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나 새롭게 만나는 그런 상황이 툭툭 터지는데 저도 코로나 처음 만났잖아요. 막내가 저인데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얘도 처음 만났어요. 20살에. 저는 50대에 처음 만났어요. 뭘 알겠어요,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료인 거예요. 이걸 풀어가야 되래. 근데 풀어갈 능력이 둘 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있는 답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살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서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도대체 이게 뭔데 우리인데 와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지? 관찰하고 따져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근데 그러려면 좋은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좋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새로운 걸 만났을 땐 어떤 걸 따져볼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알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도 그런 걸 못 배웠어요. 도덕도요, 우리는 1번에서 4번 사이 골랐잖아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어떨 때는 헷갈려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하고 어떤 건 맞아야 한다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건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틀로 우리가 계속 다음 세대를 만나고 그 다음 세대가 만나는 삶 속에서 그렇게 답만 내고 산다면 어떻게 되냐면 꼰대가 꼰대를 만드는 거예요. 망치만 주는 거예요. 이 망치로 난 집 지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망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도 이 망치로 집 짓고 살아라. 목조주택 짓는다면 망치로 가능하죠. 근데 자원이 나무가 하나도 없고 콘크리트밖에 없다. 그럼 망치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자원이 콘크리트밖에 없다? 그럼 내가 어떤 도구를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키우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짓는데 나는 망치만 들고 어떻게 이걸로 콘크리트를 해서 집 지을 수 있을까?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정말 불쌍해져요. 분별력 있는 리더로 우리의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아까 그 신뢰도에서 마이너스 45점, 46점이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믿지를 않아요. 기대가 없어져요. 근데 원래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평소에는 쳐다보지 않더라도 정말 자기가 힘들 때는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종교였어요. 근데 가장 힘들 때도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왜냐하면 빤한 답을 주니까.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고 지금의 맥락에 맞지 않는 빤한 답만 주니까 답답해서 당신들은 정말 지금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같아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예요. 이 교육이 그런 면에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10대든 20대든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에 이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함께 응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지 내가 10년 전에 너하고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행동했더니 성공했더라. 너도 이처럼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스탑해야 됩니다.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개인이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건 전체 교회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른손을 움직이잖아요. 이거 제 몸의 일부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경이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몸으로 설명을 해요. 한 덩어리 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좋은 운동이 일어나면 그 부서의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왼손이 오른손 보고 너만 좋은 일을 하니 비난할 게 아니라 야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오른손의 일이 전체 몸으로 와요. 여러분 지금 그 손 두 개를 들어서요. 본인 손만 보시는 거예요. 저 보지 마시고 본인 손을 보세요.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제가 그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유심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본인 손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이뻐요? 어느 쪽이 더 이쁘세요? 본인 손 보세요. 어느 손이 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손만 이렇게 드시고 나머지 손 내려버리세요. 내려보세요. 예.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몸이 되게 싫어해요. 마음에 드는 손이 있으시죠? 그럼 다시요. 덜 마음에 드는 손 쪽에 이거 똑같이 갖다 붙이면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사실래요? 두 손 중에 더 이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애. 그 애를 반대편에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래요? 지금처럼 사실래요? 오른손만 둘 있다. 이상하죠? 왼손만 둘 있다. 이상하죠? 왼손 오른손 다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기능은 뭐 어떨지 몰라도 몸이라는 특징이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몸으로 이야기해요. 비슷한데 다르고 함께 있어야지만 진짜 의미를 갖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여야 돼요. 낯선 존재가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데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존재인 이웃. 성경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몸 그리고 밥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쓰셨던 그 단어 빵이라는 단어가 주식이거든요. 우린 밥이에요. 밥 같은 존재예요. 늘 일상 속에 있지만 그 밥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양식 같은 거 먹다가도 꼭 밥 찾잖아요.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 하냐면 성육식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밥처럼 생명을 줄 때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떤 거냐면 특별할 때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될 때 그게 성육신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그런 존재가 교회여야 되고 교인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여야 돼요. 지금 세상에 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밥이었어요. 생명의 떡으로 왔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번역이 원래 말로 하면 생명의 밥이란 뜻이에요. 매일같이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그것.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밥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밥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러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선배로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선생으로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웃이 끝나고 처음 밥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숟갈 드는 것도 가르치고 젓갈질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죠? 젓가락 하는 거. 근데 유심히 보십시오. 100사람이 젓가락 쓰면요. 모양이 다 달라요. 누가 표준인가요? 없죠. 그런데 이전 세대는 어땠냐면 굳이 표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떠냐?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제 시댁 될 분들에게 인사하러 갈 때 엄마가 불러서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너 젓가락질 고쳐. 시댁 어른 되신 분들 앞에서 그렇게 젓가락질을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편히 밥 못 먹어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식탁에서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낯설잖아요. 인사하러 간 나도 낯설지만 부모님들도 낯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진정한 대화를 하고 나눌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린 예의 범절을 가르친다고 젓가락질, 숟가락질,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좋은 분위기는 만들어내지만 진정한 변화는 못 만들죠.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성찰이에요. 이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이 근대가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를 했어요. 지금 21세기인데. 근데 이 근대라는 세계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표준을 만들어요. 사람도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2등, 3등을 만들어요.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2등, 3등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도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은 기준에 안 맞는 사람. 그러니 이상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가 거리를 떼어도 괜찮아? 외면해도 괜찮아? 그걸 가르쳐요. 자, 제가 약속 시간 3분을 넘겼는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은 다문화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린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야기만 할게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신라 왕족 출신인데요. 신라라는 나라도요, 6개 다른 민족이 합쳐져서 만든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글로벌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언제 처음 갖게 되냐면, 불행히 일제 때 그렇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제라는 이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을 한반도 내부로 축소시켜버려요. 너네는 원래부터 한반도 안에 있었고 하나의 작은 단일 민족이었고 한반도로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어. 그러니 밖에 넓은 나라가 너네들을 지배하는 건 괜찮은 거야 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부작용을 갖고 왔냐면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모습을 가져서 얼굴 색깔이 좀 다르거나 뭐 머리 색깔이 다르거나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김해 김씨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김해허 씨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 우리 인도 분처럼 생긴 분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이웃 한 식구라고 느끼기에 좀 마음이 탁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다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과 맥락을 바꾸고 현재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2030년에 한국은 인구 절벽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민에 대해서 편해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편해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법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우린 미리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안 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큰 틀, 그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이런 숙제를 좀 던져드립니다.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잠시 살 때 저희 막내가 이제 20살 된 애가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백인 여자애를 사귀었어요. 지금은 헤어졌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얘가 며느리가 된다면 내가 가능할까? 혼자 막 상상을 한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걔는 좋아하는데 제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빠잖아요. 근데 그때 각오를 했어요. 얘가 어느 나라 어떤 민족하고 결혼하더라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하고 10년 만에 좀 바뀌었어요.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데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20살 먹은 애가 누구하고 사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 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생으로서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후생이고 후배인 다음 세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답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답을 주고 가라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라. 그래서 질문거리만 드리고 갑니다. 선생과 선배로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신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교사나 꼰대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나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